안녕하세요. 돈워리 비 해피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가치평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치평가를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권장 소비자 가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할인마트나 이런 데 가보면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몇 프로 할인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리고 도매가를 선정할 때도 원래 원가 대비 그 권장 소비자 가격 대비 중간에 어느 금액을 선정을 해서 이제 도매를 넘기고, 도매는 또 그거를 받아서 일반 소비자한테 판매를 이렇게 하는 이제 유통 구조를 가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물론 상장돼 있으면 이제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가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 있어야 우리가 더 받을 건지 덜 받을 건지 뭐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을 설립한 지가 10년, 20년 됐는데 최초에 뭐 자본금 5천만 원, 뭐 1억 들였다고 그래가지고 이 회사를 5천만 원, 1억짜리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떻게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지, 가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오늘까지 144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최근에 좀 구독자가 상승하는 무드가 좀 주춤하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푹 올라오는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번에 그 소득세, 누진세 그 계산하는 방법, 그게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도 있고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좀 저희가 그런 주제를 많이 잡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때는 이유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결정을 할 때, 아니면 인수합병 M&A를 할 때, 아니면 자금 조달을 해야 될 때, 아니면 재무 전략을 수립할 때, 내지는 주주가치 극대화를 원할 때, 또 재무보고나 공시를 할 때 이런 기업 가치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가 뭘 하고서 그냥 우리끼리 하고 만다 그러면 뭐 재무전략 수립이다, 뭐 내지는 재무보고 및 공시다, 이제 뭐 주주가치 극대화 이런 경우는 이제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법인, 기업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투자결정, 인수합병, 자금조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있는 그 기업 가치 평가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기업 가치 평가를 저희가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우리 회사가 얼마에 팔릴까라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의 기업의 가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얼마에 살까, 이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 내지 이 기업의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 회사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수요 공급의 원칙인데, 이 회사가 너무 잘 나가는 회사면 사는 사람도 기업의 입장을 봐서 많이 수용을 할 거고, 이 기업이 그냥 그렇고 그래요. 지금 망해도 그만, 그러니까 해도 그만, 뭐 그런 상황이라면 투자자들은 투자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굳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기업의 입장은 별로 없겠죠. 투자자 입장에서 가치 산정을 하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또 투자 금액을 결정하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비상장 기업의 가치 평가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된 금액이 있고, 그 상장 금액에 따른 시가총액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저희가 하게 돼 있는데, 비상장 기업은 그게 없잖아요. 그냥 액면가만 있단 말이죠. 근데 액면가는 이미 뭐 10년 전, 5년 전, 20년 전 가치이기 때문에 그거를 액면가로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매매 사례가액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거래된 적이 있느냐, 최근 뭐 6개월 이내, 1년 이내에 거래된 적이 있느냐. 그래서 뭐 액면가는 5,000원이긴 한데 어떤 투자자가 이 회사에 뭐 2만 원에 투자를 했었다. 그럼 이 회사의 한 주당 가치를 2만 원 정도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두 번째는 유사 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을 이용한 평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상장법인하고 비상장법인은 기본적으로 이게 시가총액이라든가 내지는 또 영업 환경이라든가 생산 환경 이런 것들이 맞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쓰기 어렵다.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단지 상장을 안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비상장 기업, 뭐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번째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국세청하고 관련된 모든 기업가치평가에서는 상장 기업을 제외한 비상장 기업은 모두 보충적 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다. 근데 이제 세무조사 나와서 비상장 기업들이 주식 거래를 했을 때 특수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충적 평가 방식에 따른 평가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 뭐 이거 갖고 이제 많이 실갱이가 있습니다. 근데 뭐 한 5% 이내에서 좀 차이 있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그것들이 이제 뭐 5% 이상 뭐 이렇게 벗어나게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세금 추징을 하려고 국세청은 혈안이 돼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이 기업 가치 평가에서 매매 사례가액을 본 적이 있었는데 기업이 예를 들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주식의 일부가 경매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액면가 5,000원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막 한 10년, 20년 됐는데 5,000원에 거래가 된다던가 뭐 3,000원에 거래가 된다던가 8,000원에 거래가 된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매 사례가액도 기업을 비상장 기업의 가치 산정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평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나 댓글 주시면 아주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가치 평가는 비상장 법인의 국세청 세금 납부 시에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건 법인 사업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 가치 평가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그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 같으면 있는 재산 가지고 평가를 해서 뭐 지난번에 그 청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정도로 간단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충적 평가 방식으로 할 때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가치 평가액을 손순익 가치하고 순자산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공식이 나와 있는데 한 주당 순손익 가치 곱하기 3, 그 다음에 한 주당 순자산 가치 곱하기 2 해서 이것을 더해서 나누기 5 해가지고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자산 규모에서 총 자산의 부동산이 50%가 넘으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으로 들어가는데 이 경우에는 일반 법인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한 주당 순손익 가치를 일반 법인에서 곱하기 3을 했는데 가중평균을 여기서는 2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때문에 순자산 가치가 높잖아요. 높은 걸 더 높게 보거든요. 그래서 일반 법인에서는 순자산 가치를 곱하기 2 했었는데 여기서는 순자산 가치를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5로 나눈 거에 대해서 한 주당 가치평가액을 정하고 곱하기 이제 발행 주식 총수를 하면 그 회사의 가치총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한 주당 순손익 가치는 뭐냐? 보면은 이제 한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나눈 거죠. 한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이 순손익액은 어떤 거냐면 회계연도 뭐 1월부터 12월까지죠. 12월까지 이제 딱 계산하면은 거기 이제 뺄 거 빼고 세금 내고 하면은 이제 기업에 올해 얼마 남았다 해가지고 당기 순이익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당기 순이익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막 해요. 해가지고 이 순손익액을 정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당기 순이익 금액하고 요 순손익액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기 순이익의 가중평균액을 가지고 순손익 가치 환원율로 하는데 이 순손익 가치 환원율은 이제 기재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러프하게 계산할 때는 그냥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찾아보니까 상증법상 계산 시에 적용하는 이율을 기재부 장관 고시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 8.5%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정확히 하려면 여기 순손익 가치 환원율을 8.5를 곱하시면 되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래서 직전 연도의 한 주당 순손익액의 곱하기 3. 그 다음에 직전 2년 전, 작년, 재작년의 순손익액에 곱하기 2. 그 다음에 3년 전, 그 순손익액에 곱하기 1 해가지고 이것들을 더해서 6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눠주면 한 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산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경영자분께서 대략 우리 회사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되나라고 가늠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당기 순이익 정도를 이렇게 순손익액으로 봐서
간단히 이제 계산해서 산출을 하셔도 좋은데, 이거를 만약 국세청하고 관련된 세금 납부라던가 제출하는 자료라면 전문가를 의뢰하셔야 됩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뭐 비용이 한 150 정도 이렇게 전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한 주당 순자산 가치액은 순자산, 그러니까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빼면 그게 이제 순자산가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면 한 주당 순자산 가치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자산 가치액은 이제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때문에 이제 차등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비상장 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의 목적을 저희가 한번 보면,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주식 거래에 따른 이제 세금 납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나 양도 시에 많이 생기죠. 근데 상속 증여는 이제 일정 기간에 직계하고 이제 발생되는 문제고, 그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대부분 양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지배 구조를 갖다가 이제 개선한다던가 그럴 때 주식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주식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저기 많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양도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주주끼리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양도소득세가 있잖아요. 그 누진세율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양도소득세율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좀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가치 산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상황에 맞게 저희가 계산한다 그러면 꼭 현재 시점, 양도하는 시점으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만약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컨설턴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세무회계사님들께서 다 계산을 하시긴 할 텐데, 그거를 이제 프로젝트 매니징 해주는 거는 이제 컨설턴트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와 상의하셔서 나의 지금 이런 그 주식 거래 행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석하시고, 그것 대비 우리가 양도를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시킬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협의하셔서, 실무는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님들이 해주시는 게 맞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업무가 되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주식 가치가 높으면 좋을 때는 매각할 때고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배구조 조정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때는 주식 가치가 낮은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익 잉여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간주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100이라는 이익 잉여금이 과도하게 된다 그러면 그 중에 뭐 25%는 배당으로 볼 것이냐, 뭐 30%냐, 40%냐를 이제 배당 처리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자기 배당 소득세가 확 늘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설립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급여 상여 거기다가 배당 이익까지 들어버리게 되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을 25년, 26년, 27년에 납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지금 굉장히 이슈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손익가치 축소 방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계산하는 팩트들이니까, 그 다음에 순자산 가치 축소 방안, 이렇게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를 볼 수가 있겠는데, 순손익가치를 축소하는 방안은 우리가 혹시 비용이 집행 안 되고 있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비용을 선집행하고, 또 미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비용을 좀 선집행하자. 그리고 매출을 분산시키거나 이연시켜라. 아니면 그런 것들로 조정이 어려울 때는 기업을 분할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기업을 분할하는 것은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상황에 맞게 이제 그런 분할하는 방법들을 이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전문가하고 협의하시는 게 좋아요.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이사 금리 그 급여를 무조건 적게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 그냥 아예 없으신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한 200만 원 해놓으신 경우도 있고, 어떤 매출이 수백억인데도 월급 500으로 해놓으신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고서 이제 법인카드를 많이 쓰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이제 그 증여나 상속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급여는 적정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세금을 어느 정도 누진세율에 막 45%까지 안 맞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연하게 어떤 그 자산 그 이익 배분을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이 되는 보험 가입이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법인을 도입하거나 그 사내근로복지법인을 활용을 하시면 이익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순손익 가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한 이런 6가지 정도를 이제 팁으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로 드릴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뭐 그 회사 사정에 따라서는 더 많은 순손익 가치 축소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자산 가치를 축소하는 방안인데요. 임원 퇴직금 추계액을 이제 반영하는 겁니다. 임원 퇴직금은 어차피 나갈 돈이기 때문에 이제 부채에 자꾸 쌓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적정한 배당 정책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익잉여금은 배당 간주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처럼 배당을 실제로 하셔라. 자꾸 회사에 돈 쌓아놓지 마시고. 그런데 이익잉여금이 있을 때는 배당 정책을 쓰시면 좋은데 그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없는 경우에는 좀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쌓이는, 이게 이익잉여금이 쌓이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소멸시키시던지 아니면 쌓이는 것들을 계속 줄이는 방법들을 우리가 선택하셔야 된다. 자사주를 취득 후에 소각하는 방법. 요 자사주 취득 후 소각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법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이제 변화들이 좀 있어서 그때그때 실행하는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잘 법에 맞춰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컨설팅 받기를 이제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유상 감자 같은 거 실시하시는 거. 이 유상 감자 같은 경우도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조건 감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유상 감자를 하는데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유상 감자를 실시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컨설팅 받으시면 좋고요. 재고자산 등 비유동자산을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그냥 그 장부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막 올라가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10년, 20년, 막 20년 이상 된 기업들 중에서도 기계장치가 있는데 없어요. 공장에는. 재고도 없어요. 어느 날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폐기 처분 하시던가 비용 처리 하시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요 감가상각 기간 끝난 것들은 자꾸 없애주셔야 된다. 감가상각 기간에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쓰지 않는다. 그러면 임대해서 쓸 망정 굳이 내가 이걸 자산으로 붙잡아 놓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채권 중에 오래된 것들 있잖아요. 뭐 5년 이상 이렇게 된 것들은 이제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 잡아놓지 마시고, 매출 채권은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떨어버리셔야 우리가 순자산 가치를 축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한 6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순손익 가치도 마찬가지고 순자산 가치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필드에서 실제로 보면 이제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전문 자격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조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내더라도 경영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다 그 전문 자격사와 국세청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 자격사는 이게 왜 잘못됐는지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좀 저희가 이제 그러잖아요. 균형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컨설팅 받는 거를 무조건 반대하시는 이제 기장 세무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매기 역할은 결국은 컨설턴트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턴트들이 가가지고 그 회사의 재무에 대해서 매기 역할을 해주면 기장하는 세무사님들도 좀 긴장을 한다. 그리고 공부하려고 한다. 이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돈은 기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는 게, 기업에 이제 자산이든 부채든 자본이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자산 중에서 비용 처리가 되면서 사회에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요거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비용 처리를 하면서 사회 자산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많이 마련을 하셔라. 누구나 이런 걸 원하죠. 누구나 원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답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뭐 이메일이나 주시면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회사에 있는 회사의 부를 비용 처리하고 그걸 사회에다 쌓아놓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할 때는요, 시간을 좀 필요로 해요. 그래서 한 미리 3년 전 정도에 대비하시면 좋은데, 최소한 1년 전, 2년 전에는 준비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 다음에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24년치를 25년 3월 달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25년 1, 2월 달에 24년께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정할 수 있느냐?
물론 서류가 안 들어가는 것들은 수정할 수가 있죠. 또 계정상의 문제라면 그냥 계정 처리를 좀 바꾸면 되니까 가능하겠죠. 그럼 얼마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조금 움직이는 것들이라 큰 도움을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이익이 너무 갑자기 많이 생겼다든가, 내지는 매출이 갑자기 늘어났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 내지는 비용이 갑자기 줄어버렸다든가, 이럴 때는 미리 뭐 하다못해 9월달, 10월달쯤에 예측하시고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조언을 받으시거나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이 기업 가치 평가라는 정말 경영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면서 또 경영자의 성적표가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144명인데요. 오늘 이 내용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Don't Worry Be Happy는 국가의 제도를 활용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작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점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